와, 네. 와, 너다. 와, 혜성이다. 네, 안녕하세요. 유태용입니다. 밖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그래도 짧게 한국에 처음에 오셨을 때 GV를 한 번 정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패스트 라이브즈 GV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일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터뷰 배우님의 패스트 라이브즈 첫 GV의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2년의 지금 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영국 아카데미 후보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잘 즐기고 오신 건가요? 그 시상식 다녀오신 소감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의 제작사와 감독님 뭐 어떤 기대를 갖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관람하러 참석했고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그냥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일단은 뭔가 여기 있는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착한 후배로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인사드리고 축하 인사를 많이 드리고 뭐 연기에 관한 얘기도 조금씩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유명한 분들하고 제가 10년, 20년 전부터 보고 자랐던 분들한테 인사를 많이 드리고 왔어요. 그때 인사를 나눈 뭐 배우나 감독님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이게 리얼인가? 크리스토퍼 놀랜 감독님하고 킬리안 머피죠. 네. 제가 그 영국 바프타 때, 영국 아카데미 때 시상식 시작하기 전에 레드카펫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짧게. 그런데 우리 작품이 아니고 다른 영화가 상을 좀 탔으면 하는 작품이 어떤 거냐 이렇게 누가 어떤 한 리포터분이 물었거든요. 그래서 전 무조건 킬리안 머피하고 오픈하이머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킬리안 머피의 연기를 20년 전부터 너무 좋아했었던 연기였었고 그런 연기의 학생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로 2시간 뒤에 성 타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좀 즐겁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배로서 진짜 저는 하나도 기대 안 했고 받았으면 당신이었었으면 좋겠다 인터뷰 때 미리 얘기했더니 저를 포옹해 주시더라고요. 포옹하고 크리스토퍼 노런 감독님 만났냐고 사실 못 만났다고 내가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감독님 직접 소개시켜줬어요. 그런데 감독님도 저희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살짝 인터뷰에서 언급했어서 봤다는 자신감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고 옛날부터 역시나 영화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한국 사람이 시나리오에 나타날 때가 있으면 저를 꼭 오디션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나왔죠. 네, 아마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를 되게 좋게 봤다고 평한 인터뷰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 라이브즈가 이제 개봉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아카데미 전부터도 사실 이슈가 됐던 작품이라 많은 인터뷰가 나왔고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GV에서 아주 기초적인 좀 정보가 될 만한 질문들은 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네. 셀링선 감독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구상했는지 이걸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직접 셀링선 감독의 시나리오 안에서 혜성이라는 인물로 살아냈던 배우 유태호가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혜성이라는 인물을 그 시나리오 안에 혜성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땠나요? 이게 여기서는 아서의 대사를 빌려와야 되나요? 매력적이었나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맡아야 될 캐릭터라기보다는 이 스토리의 징계, 그 기승전결과 마지막 여운이 있나 없나라는 포커스를 두고 제가 집중하면서 읽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는 시나리오 하게 된다면
제가 꼭 그러니까 감독님의 목소리를 먼저 찾아요.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제가 좋은 악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일단 너무 시나리오만 봐도 그냥 시나리오 읽고 울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읽고 마지막 장면에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변 분들 이제 몇 분들한테 시나리오를 보여줬지만 너무 혜성 역할이 너무 밋밋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캐릭터가 뭐 아서나 나영이보다는 뭔가 안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책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좀 뭔가 더 여운이나 깊은 소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뭘 더 보여주고 어떤 숙제를 더 해가야 뭔가 더 강하다고도 좀 틀린 말인데 뭔가 좀 이렇게 여운이 남는 연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그 언어라는 그 장벽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제 커리어인데요. 많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신 우리나라 관객들 봤을 때는 어느 정도면 뭐 발음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뭐 감정 전달도 되지만 이런 반응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 부족한 것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왜 감독님이 토종인 한국 배우를 캐스팅을 안 했었고 저를 왜 캐스팅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묻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환상이 안 깨지길 바랬거든요. 그냥 뭐 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한 거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감정 전달과 두 번째 언어 구성을 할 때 국내 영화 아닌 미국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 한국어를 바라봤을 때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말의 멜로디를 들었을 때 그냥 토종인 한국분이 아니신 제가 했을 때 로맨스 장르 안에서 동양인으로서 주인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에 관한 그 어휘력 구성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 한국말을 하거나 한국말 못하는 영어로 액센트를 구성을 하면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중경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왜냐면 중경사님도 봤을 때 우리가 뭐 광동어나 홍콩이나 중국어를 못 알아들었을 때 자막 읽으면서 내용 전달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어가 막상 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멜로디처럼 들리고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양조위나 네. 또 장국영이 하는 언어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서 이쪽도 만족시켜야 되고 저쪽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 안에서 타협점이 무엇인가, 이 언어에 관한 구성이, 그리고 잔잔하게 그 감정 전달까지 신경 쓰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준비해가지고 갔죠.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영화 속에 나영이가 했던 대사인데 나무 두 그루를 하나의 항아리에 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배우와 캐릭터가 이태호라는 인물과 그리고 혜성이라는 인물이 하나의 항아리에서 서로의 뿌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결국 연기를 준비하고 영화를 찍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영화 보면서 혼자 되게 반가웠던 게 로그 인 벨지움이라는 영화 연출하신 것을 아시죠? 모르시는 분. 네. 유태호 배우가 감독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하면 안 되죠. 그런가요? 네. 이렇게 노련하다. 제가 로그 인 벨지움을 최근에 다시 보면서 처음이나 다시 볼 때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거거든요. 벽에 비친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아직도
그쵸? 딱 이랬죠. 멜랑콜리를 표현하는 디지털 영화를 찾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멜랑콜리라면 슬픔과 아름다움을 같이 갖고 있는 영화, 예를 들면 중경산림이나 아니면 접속 같은 영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셨던 대목이 나와요. 네, 제가 제 그림자랑 네. 제 과거의 근데 제가 패스 라이브즈를 보고 부끄러우신가요, 본인의 연출자님? 네, 조금 민낯을 들어간 기분인데. 근데 제가 패스 라이브즈가 딱 끝났을 때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 멜랑콜리를 표현하는 영화 찾았구나. 그런데 심지어 디지털이 아니라 필름으로 찍은 영화를 찾았구나. 네.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더구나 필름으로 촬영하는 영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멜랑콜리를 표현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촬영 현장에 있었던 기분은 어떤 건가요? 진짜 행복했죠. 참 저한테는 신기한 거는 딱 이 한 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 멜랑콜리한 감정을 잘 알잖아요. 살짝 뭔가 에너지가 다운되거나 뭔가 이렇게 가을바람 불었을 때 재즈 음악 뭐 듣거나 와인 한잔 하면서 뭐 누구랑 작별 인사 나눴거나 뭐 이런 거 이럴 때 그런 거 느낀 건데, 그거를 표현하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느끼게끔 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주관적인 감정이고 뭔가 잡혀지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멜랑콜리하다라는 근거가 없는데 저는 항상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알고 자란 것 같아요. 제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멜랑콜리한 감정이 사실 솔직히 저한테는 긍정적인 감정이었었거든요. 대부분 뭐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다운되면 멜랑콜리하다는데 전 업돼서 멜랑콜리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의 한 일부분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필름으로 찍어서 너무 좋았고, 필름 카메라 딱 이렇게 다 돌아가는 소리 들리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필름으로 첫 영화 찍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2000년 초반에 학생 단편 영화하고 첫 영화를 필름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명팀 조명을 너무 밝게 켜면 필름이 타거든요. 태워가지고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타협점을 찾고 모든 엑스트라 분들이랑 또 같이 춤추듯이 그 안무처럼 만들어야 되고, 촬영 감독님도 뭘 어떻게 촬영해야 이거 필름이 안 버려지고, 왜냐면 한 테이크면 한 3분, 4분 한 씬을 찍고 8분밖에 없거든요, 필름이. 그러면 두 테이크하고 다시 그 롤을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긴장도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긴장하면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구나라는 그 느낌. 여러분께서는 지금 굉장히 진귀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필름으로 촬영한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는 경험은 지금 극장에서 많은 영화를 봐도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 받은 촬영 감독께서 약간 위트 있는 멘트를 하셨잖아요. 지금 촬영하신 후배들께 말씀드리는데 필름이라는 신기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필름이라는 신기술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라는 그 수상 소감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는 필름이 예전의 물건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약간 좀 그 새로운 기술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필름으로 담아낸 어떤 영화의 질감을 여러분은 지금 극장에서 보신 거고요. 일단 그 혜성이 첫 등장하는 씬 얘기하기 전에 어린 시절의 그 혜성과 나영의 장면은 그 촬영 현장을 가신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시나리오에서 봤던 장면을 영화로 처음 보셨던 거잖아요. 네. 나의 어린 시절이 담겨있는 그 영화의 초반부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이건 약간 관객 유태호의 입장을 물어봐야 되나요? 제가 뭐 그러니까 그 시인들 연기했을 때 그 작업하는 중에는 못 봤지만
제가 승하고 승민이를 미리 만났었거든요. 같이 리딩도 하고 그리고 승민이를 많이 살펴봤어요. 네. 여기서 승민이라는 건 유태우 배우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배우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를 위해서 밑밥을 너무나 잘 깔아줬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개를 너무나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웠었고, 그리고 승민이 처음부터 만났을 때 제가 좀 우리가 같이 혜성이를 만들어내는 거라기보다는 성인 배우가 아역 배우를 흉내내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드는 게, 그래서 전 승민이의 모든 제스처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 제스처들을 따라하려고. 네. 이건 약간 릴레이 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 이승민 배우가 잘 만들어놓은 혜성이를 이태호 배우에게 이렇게 바통을 넘겨줬고, 이태호 배우가 이제 드디어 처음 등장합니다. 술집이었어요. 예. 거기에는 이태호 배우의 경쟁자도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 오디션에 도전했다 떨어진 장기하 씨가 현저하게 줄어든 촬영 분량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술 먹으면 된다는 말에 웃기기를 한 게 아닌가 짐작은 됩니다만,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술 먹는 장면이 오프닝이긴 했고요. 그때 좀 제가 보기엔 그 몇 번의 술을 마시잖아요. 그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 왠지 하루 이틀에 다 찍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네, 맞아요. 하루 안에 다 찍었고요. 그러면 하루 동안 찍으면서 12년의 시간을 표현해야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었고, 단 친구들끼리, 저하고 저의 친구들끼리는 다 변함이 있는데 딱 기아씨 캐릭터만 안 변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있는 그 컨셉이었었거든요. 캐릭터.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드디어 노라와 그리고 나영이와 처음 만나는 씬에서 혜성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요. 네. 그 궁금했어요. 그 스카이프 장면 촬영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찍었는지, 실제로 두 배우가 떨어진 공간에서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뭐 순서만 바꿔서 뭐 먼저 찍고 이렇게 찍고 했던 건지, 스카이프 촬영 좀 과정도 살짝 궁금하고요. 네. 처음에 내가 이제 화면에서 12년 만에 친구를 만날 때의 나의 연기가 온전히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사이즈로 영화에 표현된다는 걸 알았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를 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우선 대답 드리자면, 일단은 감정 전달을 똑같이 그냥 생각했어요. 일반 카메라하고 뭐 스카이프 카메라든 뭐 어떤 카메라든 간에 전달할 건 다 똑같이 준비한 것 같고, 특별히 카메라가 작거나 뭐 화질이 안 높아서 안 좋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별 걱정은 안 했어요. 촬영 과정은 그때 스튜디오 무대에서 찍었고, 한 무대에서 두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영상 채팅을 라이브로 했거든요. 라이브로 찍었고, 그리고 중간에 감독님이 그 연결되는 선을 어떻게 뭔가 이렇게 만져서 그 버퍼링이나 좀 느린 거나 뭐 이렇게 연결 안 되거나 그거를 감독님이 다 의도적으로 라이브로 한 거예요. 중간에 버퍼링까지도 촬영 중에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언제 뭐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실제로 모르고 긴장해야 될 만큼 그거를 알고 연기를 해야, 거기에다가 리액션을 넣어야 됐었고 해야 됐었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그 연출이 저는 가장 나는 첫 번째로 좀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이었거든요. 보통은 그 스카이프로 처음 만난 관계가 그 수많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서히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좀 격차가 생기고, 결국에 나영이가 잠깐 쉬자고 말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영화 속에서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편집했다는 게, 네. 그걸 그렇게 하나의 시퀀스처럼,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보통 감독 같으면 그 시간을 표현하는 데만도 꽤 많은 시퀀스를 네. 생각하고 구상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잘 담겨 있어서 놀랐고, 아까 왜 자신을 캐스팅했는지 그때 안 물어봤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12년 만에 어른이 되어서 만났을 때도
소년미를 간직한 얼굴이라는 네, 소년미 간직한 얼굴이고 제 기억에 배우 유태호의 얼굴은 타임스퀘어 전광판이다라는 처음에 저 헤드라인을 보고 이게 뭔 소리야 타임스퀘어 전광판이라고 뭐지 크단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감동도 커 보이게 만드는 배우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셀링son 감독님이 그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아마 본인의 선택을 되게 만족해 했던 게 그 스카이프의 촬영 장면들을 보고서 그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나영이가 이제 그만 연락하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장면에 태호 씨 연기 되게 좋거든요. 네. 우리가 뭐 사귀기를 했냐라면서 눈물을 닦는 그때의 감정이 저는 참 좋아서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장면도 제가 2차 오디션 때 라이브로 감독님이랑 같이 리딩하면서 했거든요. 첫 오디션에서. 네, 그런데 좀 즉흥적으로 했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뭐 그런 슬픈 감정을 숨기려고 이렇게 손을 올리게 되고 뭐 다른 제스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근데 제가 뭐 연기는 연기지만 제가 더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헤어지는 딱 그 두 번째 헤어짐이지, 이제 어렸을 때 한번 헤어졌어요. 두 번째 헤어짐이 그 마지막에 혜성이 쪽에 해가 짓고 그리고 나영이 쪽에 해가 떠요. 그런데 그 조명 설치도 우리 조명 감독님이 그거 다 라이브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한국과 미국의 시간을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환상의 현실, 그 무대에서 이렇게 연기하면서 진짜 그냥 밤이 되는 기분이었었고 그쪽이 낮에 되는 기분이었었고 아침 되는 기분이었었고 그런 기분조차도 연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뉴욕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나영이의 표현을 빌리면 어릴 때 기억 속에 있던 아이가 그리고 컴퓨터 속에 이미지로만 존재했던 아이가 이제 그야말로 피지컬 펄슨으로 이제 처음으로 나영이를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어쩌면 되게 뭐 관객에게도 그러했듯이 배우에게도 되게 중요한 국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장면을 준비하는 게. 제가 언뜻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그 장면에서 일부러 좀 의상도 배우가 좀 불편해할 만한 의상을 입히고 감독님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좀 잔인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영이를 만나는데 보통 좀 멋있게 차려입고 갈 법도 한데 우리가 그런 옷을 입히고 말았다고 감독님이 약간 미안해하듯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준비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 뭐 외면적인 준비도 있었고 내면적인 준비도 있었는데요. 외면적으로 말하자면 감독님이 좀 메소드적인 연기를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레타라는 배우랑 리허설을 할 때 절대적으로 스킨십이 없어야 된다. 금지. 악수도 하지 말고 폼도 하지 말아라. 사실 이거를 이슈를 안 만들면 아무 생각 없었을 텐데 그것을 이슈화 시키니까 그 24년 만에 만났던 그 장면이 우리가 실제로 처음으로 포옹한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레탈이라는 배우랑 네. 처음으로 어쨌든 스킨십을 네. 하게 된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이미 몇 주 돼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뭔가 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만지고 싶은, 스킨십하고 싶은, 인사해서 포옹하고 싶은,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러니까 그 환경이 연출적으로 우리의 캐릭터와 우리의 그 갈증을 자극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가 그 존 카잘 배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정카잘 배우는 조연 배우로서 5영화에만 출연했는데요. 모든 5영화 다 오스카 후보작이 돼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뭐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인터뷰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메릴 스트립의 첫 연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연인이자 네. 선배였고 스승이고 또 네, 사수였죠. 맞아요. 예. 그리고 알파치노랑 같이 옛날 뉴욕 무대에서 70년도에 같이 연극도 올리고 알파치노가 유일한 내가 연기를 배웠던 선배였었다라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분에 대한 모든 인터뷰를 찾고 모든 책을 찾아 읽고 어떻게 이 영화를 이제 그분이 출연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사 하나도 없는데 그 내면적인 그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고민, 생각, 트라우마, 역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너무나 현실 같아요. 너무나 뭔가 이렇게 너무나 리얼해요. 근데 그분의 토대로 제가 영감을 얻고 그 씬을 준비했어요. 일부러 셔츠도 좀 작은 걸 입혔다고 인터뷰에서. 그래서 전 처음에 너무 나영이 만난다고 벌크업을 한 거 아니야? 호텔방에서 아침에 펄펄하게 하고 나왔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일부러 셔츠를 좀 작은 걸 입혀서 뭔가 조금 좀 긴장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좀 불편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바지는 좀 꽉 끼었는데 꽉 끼는 거에 있는 혜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의상팀한테 그냥 믿고 맡겨요. 그리고 믿고 맡기면 이제 뭐 입혀주잖아요. 그럼 입혀주면 이 옷을 나를 어떻게 느껴주게 해주는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하고 뭐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 좀 바꿔줘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그런 제약점을 한계점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뭘 해내야 될지 제가 그냥 제 거에 몰입하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제가 믿고 맡기는 거니까 믿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질문을 안 해요. 현장에서 그냥 왜 이런 거를 해줬냐 그냥 뭐 혜성이 취향이겠지 뭐 혜성이가 그만큼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안 해본 친구라서 그 전에 여자친구 딱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꾸며 입고 나왔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가는 거죠. 사실상은 출근 복장이죠. 출근 복장과 다르지 않은 복장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배우에 보면 그거였을 것 같아요. 12년 사이에 뭔가 드라마틱한 외모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 관객으로 하여금 12년 동안 이렇게 변했네를 시각적으로 단박에 눈치챌 수 있는 어떤 설정이 없는 캐릭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의 시간이 어떻게든 그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에 담기기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눈치 못 채는 사이에 관객에게도 그 배우의 노력이 스며들기를 바라게 되고 12년의 시간은 배우 이토우에게 혜성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게 좀 연기로 좀 들어갔나요? 네, 제가 20대 초반의 저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세 그리고 경험을 아직 많이 못했던 그런 사람을 표현했을 때 대사가 없는데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뭔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빛이 좀 더 커지거나 뭔가 더 순수하게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거나 목소리 톤도 조금씩 높이거나 뭔가 좀 경험하고 조금 지쳤는데 아직은 뭔가 이렇게 이제 버텨서 살아야지라는 입장 30대 혜성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살짝 목소리 톤도 조금 낮췄고 아주 섬세한 미세한 차이로 제가 낮췄어요. 그리고 눈동자 안에서 있는 그 호기심을 좀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그 감정 죽이니까 그냥 리액션이 나오니까요. 그냥 외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눈빛과 뭔가 이렇게
바디 랭귀지, 그런 제스처, 목소리 톤, 뭐 그런 조그만 그런 섬세한 그런 기술로 이제 한 거죠. 네. 제가 지금 다들 각본지 받아야 되는데 하는 표정으로 질문 하나 정도만 일단 먼저 드리고 질문 기회 드리고 또 제가 이어서 질문 없으면 그러긴 없겠지만 또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되죠? 그래도 엔딩 얘기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어렴풋하게는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쩌면 제가 20살 때 이 영화를 만약에 봤다면 지금 제가 이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른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동안 쌓인 시간이 관객에게도 시간이 쌓이면 어떤 영화를 받아들이는 레이어가 좀 달라지는 것처럼 저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어떤 살면서 깨닫게 되는 어떤 관계나 시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마지막 바에서 나누는 대화에서 너무 멋지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 영화가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설책보다 재밌는 순간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었어 하는 표현을 작가가 만들어내줄 때 너무 그 책이 마음에 들고 고마운 것처럼 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지라고 막연했던 것들을 마지막 두 분이 나누는 대화에서 너무 잘 정리를 해줘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마지막 엔딩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혜성이를 연기한 배우 유태호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 유태호로서 마지막 바 장면과 엔딩을 찍는 기분과 그 장면을 좀 받아들이는 기분이 어땠을까가 좀 궁금해요. 사실. 네. 일단은 그 그 마지막 엔딩 씬에 연민을 남기려면 뭘 해야 되나에 관한 고민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짜증이나 아쉬움이나 서러움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그래도 그 슬픔 아픔이 그 작별 인사의 아픔이 이미 깔아 있으니까 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그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드라이하게 뭔가 살짝 미소 지으면서.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그리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 감정이 나오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말의 맥락 속에서 그 인연이라는 철학을 오로지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하루하루 이렇게 뭐 누구랑 만나면 일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도 하는데 그냥 습관으로 배인 그냥 말로 그 속담을 쓰는 거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게 종교 religion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종교라는 것이 spiritual한 철학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다 제가 믿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연기할 때 그게 때 없이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많은 노력했죠.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보다가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었어라는 말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고 마지막 엔딩은 제가 어제 다시 극장 가서 보면서 처음과는 조금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마지막 그 헤어지는 장면이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울고 있던 나영이 곁에는 혜성이가 있었는데 이제 울고 있는 노라 곁에는 그래도 아서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엔딩을 보니까 또 처음 볼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엔딩이었고 N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질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뭐 제가 더 붙일 수 있으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뒤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가 잘 안 가잖아요. 뒤에부터 내려가 볼게요. 저기 지금 마이크 어디 있어요? 네, 일단 맨 뒤로 올라가 주시고 저기 죄송해요. 예,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지금 방금 손 바꿔 드신 분. 네. 질문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인연이라는 게 약간 스피리추얼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 배우가 봤던 혜성이가 굳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라를 보러 갔던 거는 그냥 인연을 찾아서였던 걸까? 안 그러면 뭔가 감정적인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였을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연기를 임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해석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혜성 입장에서는 그냥 그 마지막 질문에 답을 못 얻어서 뭔가 마무리 짓는 호기심으로 마지막 호기심으로 가는 그런 이유가였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인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전에는 그냥 이거 뭔가 요만큼만이라도 찬스가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그 질문을 그냥 시원하게 하고 답을 시원하게 얻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혜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질문하시는 분도 발음이 좋으시네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그래도 유태호 배우님이 영화를 만들고 관객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관객 앞에서의 대화를 지금까지는 했지만 관객과의 대화잖아요. 원래 행사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길게 얘기하는 리뷰를 하면 안 되니까요. 적어도 어떤 장면 정도는 나 마음에 들었다. 한 장면 정도는 어떤 순간, 짧게 어떤 순간 정도가 나 마음에 들었다. 한 문장 정도로 말씀 먼저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배우님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손 들어주시면 네. 거기 바로 앞에 있는 분 기회 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 넘어올게요. 네, 방금 질문하신 분 바로 앞에 있는 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노라랑 혜성이가 택시 기다리면서 서로 눈을 길게 맞추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이게 아쉬움의 감정인지 아니면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감정인지 그런 게 궁금했어서 혜성이가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배우님께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택시가 오는 시간을 정확히 모르고 연기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한 얘기 해주시죠. 시나리오사는 2분이라고 나오잖아요. 2분 안에 든다 우버가.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제가 한번 시간을 재봤거든요. 아니, 무서운 관객이신데요. 실제로는 아시나요? 혹시 얼마나 길었는지? 예? 네, 45초예요. 45초인데 감독님이 도착하고 바라보고만 있어라 라는 지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오면 내가 큐를 줄 테니까 택시가 와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리액션을 하라. 또 현실감 있게. 도착했는데 이렇게 도착하고 45각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모티베이션, 이유가 내공적으로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라보고 완전히 바라볼 때까지는 모든 감정들이 관계로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아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호응하고 싶고 키스까지 하고 싶은데 그 상황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남은 그러니까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 감정이 너무 약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서글픔과 그 서러움과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과 함께 긍정성을 그냥 복합적으로 다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짧게 말하자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영화 속의 감정만 보면 되지만 연기하는 배우는 기술적인 것까지 신경 쓰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영화라는 매체니까요. 그 얘기를 앞에서 해주신 거고 사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사랑 영화를 보신 거예요. 손 한 번 잡지 않고 끝나는 영화입니다. 만날 때 허그 한 번, 헤어질 때 허그 한 번이 전부예요. 손 잡은 건 아역 배우들만 잡았지. 둘은 다시 만나서 그 버스였나요? 그게요? 언제요? 아 지하철. 지하철이요. 네, 사포예요. 예, 지역 사포예요. 예, 네. 거기서에서도 손 한 번 닿지 않게 서로 신경 쓰다가 헤어진 사랑 이야기에 우린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DVD에 추가로 참고로 DVD에 딜리드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된 씬이 있는데 거기 좀 더 친밀한 한 순간이 있어요. 말씀은 안 들을 건데 DVD까지 사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씬도 이제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딱 야 불렀을 때 뒤돌아서 다시 어린 혜성과 나영이한테 돌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헤어졌을 때 낮이었는데 그 교차 편집 안에선 밤이었었거든요. 상징적으로 그게 24년 동안 어린 혜성과 나영이 이 순간까지 기다렸다는 그 상징이었어요. 그 어두운 데서 기다려서 그 작별 인사하려고. 그리고 처음에 카메라 세팅했을 때 여기서 일로 갈 것이냐 여기서 절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촬영 감독이. 우리는 뭐 CG도 없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뭐 특별히 이 뉴욕 새벽 4시에 이 씬을 여기서 지금 한 몇 시간 안에 찍어야 되는데 정말 단순한 연출법으로 과거와 미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미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를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읽을 때도 그렇게 읽잖아요, 책을. 그런데 택시가 도착했을 때 저기 오른쪽에서 왼쪽 앞에 서 있고 제가 저를 과거로 보내주는 거고 로라는 다시 자기 미래로 가는 거고 그리고 포옹을 받는 거고 편집돼서 제 마지막 장면은 저도 왼쪽에서 오른쪽 역시나 제 미래로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연출법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촬영했을 땐 전 몰랐거든요. 나중에 듣고 감독님한테 감독님 진짜 천재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그 인터뷰 보면서 이런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전생이나 인연이라는 단어를 왜 쓰게 됐을까를 이 영화를 보고서야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건 나의 전생이 뭘까에 대한 집착을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가 아니라 마지막 대사인 것처럼 지금 생이 다음 생의 전생이라면 나는 지금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개념으로 전생이라는 개념을 써왔구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나와 맺어지지 못한 인연의 후회와 미련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맺고 살게 될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낸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엔딩을 보면서 저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준 장면이라서 저에게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면에 그 표현을 썼었는데 내 삶을 이야기라고 한다면 내 삶의 플롯을 쓰는 건 내가 손에 쥔 게 아니라 내가 손에서 놓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나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움켜쥐지 못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의 플롯을 써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좀 다층적인 엔딩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조금 앞쪽으로 내려볼게요. 좀 많아지네. 네. 그 핸드폰 들고 계신 분까지 하고 조금 앞으로 볼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마지막에 우버를 기다리면서 둘이 눈 맞추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었던 건 마지막에 노라는 울면서 남편한테 안기는데 혜성이의 뭔가 리액션, 택시하는 모습 같은 건 안 잡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혜성이라는 캐릭터는 뉴욕을 떠났을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을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마지막 뉴욕을 떠나는 시점의 차 안의 모습은 영화의 끝에 우리가 좀 보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마 그 앞부분 엔딩에서 택시 타고 노라는 보이지만 혜성이는 우리 그 시간에 혜성이는 우리 보지 못했거든요. 네. 뭐 했나요, 혜성이는? 혜성이도 울었나요? 혜성이는 울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제 입장에선 그때도 연기했을 때 뒤에 그 아서 그러니까 존 마가로 배우님이 서 계신 거를 모르고 그냥 연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기하면서 그런 마무리 짓는 이후에 느끼는 그 공허함만 느끼고 그냥 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아까부터 손 드셔서 이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게요. 네. 두 손을 계속 손을 들고 계셔야 기회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페스트라이브즈 7회차 관람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볼 때마다 저는 혜성이랑 나영이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둘이 이렇게 연인이 되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네. 둘이 계속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엔딩 장면이 저도 당연히 인상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제 개인적인 장면은 아까 좀 말씀 중에 나왔는데 노라가 우리 잠시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때 개인적으로 혜성이가 왜 한 번 붙잡지 않았을까. 물론 혜성이가 소심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걸 저도 아는데 그래도 타국에 있는 나영이를 이렇게 수십 10년이 넘어서 찾는 걸 보면은 용기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물론 중국에 가야 되니까 바로는 못 만나더라도 좀 기다려 달라 아니면 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했나. 그러면은 끊긴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게 좀. 왜 그랬니 혜성아? 궁금해하십니다. 짧게 답을 주자면 그냥 너무나 소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이제 고리타분한 답을 드리기 싫어하는데 좀 살아봤더니 뭔가가 인생 안에서 젊은 남자라는 게 어떤 파트너,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소통을 하면 그 소통 데이터를 갖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젊은 남자가 진짜 강아지처럼 다뤄야 돼요. A면 A고 B면 B고 먹이면 주고 이렇게 알아들어요. 연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잡아달라라는 거를 그 소통 안에서 못 알아채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고 지금도 가끔씩 아직도 혼내긴 하지만 옆에서 네,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나를 잡아달라라는 그 소통 안에서 그냥 헤어지자. 네,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냥 그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경험이 없어서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나 소심해서 슬프죠. 제 생각에는 젊고 나이 들면 상관없고 남자는 다 그런 게 아닌가. 나는 자책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었네요. 네. 이게 지금 좀 재밌는 게 이런 그 상황 시퀀스의 혜성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잖아요. 유태호 씨가 생각하는 감정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 각본집을 보면 여기에 전이 각본집이 되게 좀 특이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일반적인 각본집과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사가 그 지문이 있는데 지문이 행동을 묘사하는 지문이라기보다는 말장난을 하자면 생각의 지문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혜성과 노라의 생각은 무엇인지 감독님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이 각본집 안에 담겨 있거든요. 나중에 각본집을 오늘 질문기에 못 제가 팔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네.
그 혹시 뭐 질문에 오늘 기회 못 얻어서 각본집을 못 봤더라도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각본집을 보시게 되면 내가 궁금했던 감정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또 이 각본집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 그걸 또 비교해서 보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생각하는 감정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영화 감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또 질문 주신 분, 네, 야, 왜 이래 갑자기. 여기 앞에서 두 번째 분, 네. 예, 아니요, 두 번, 예, 거긴 지금 맨 앞이시고, 예, 그 두 번째 분, 가운데. 아니요, 핸드폰 든 분 옆에 분. 사실 누구 시켜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고르고 남한테 이렇게 수많은 시선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바에서 삼자대면을 했을 텐데요. 그렇게 소심했던 혜성이가 갑자기 자기 속마음 다 진솔하게 내뱉는 장면에서 좀 의문점이 들었는데, 그렇게 속마음을 내뱉치는 이유가 이 여자가 조금이라도 흔들렸으면 하는 마음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다 모든 걸 털어내고 마무리를 지으려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게 저도 GV를 많이 진행하는데 감독님과 GV를 할 때와 배우와 GV를 할 때의 질문들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배우에게는 어쨌든 우리는 혜성이를 스크린에서 봤지만 배우인 너는 혜성이로 살았잖아. 넌 알 거 아니야. 혜성이 그때 무슨 마음이었던 거야? 라는 궁금증들을 지금 계속 내면적인 해석을 묻는 거죠. 지금 계속 물어보고 네. 일단은 전날부터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사실. 그게 언제 터질 건지는 모르고 제가 연기했고요. 이제 혜성 입장에서 모른다 입장을 갖고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고 나서 그건 이제 그 당일날에 알게 되잖아요. 남편은 만나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것도 당황하면서 진짜 괜찮냐고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미국에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서 따라가는 거고, 나영이 말을 믿고 노라 말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래도 그 뒷말이 미국 사람 하기가 어려운 말이거든요. 진짜 당신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얘기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한국적인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을 꺼내면서 살짝 술 먹고 나서 하는 그런 바람 같은 얘기인데, 뭔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나한테 와봐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대로 연기했을 때도 정말로 너무 좋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와서.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선택 안 하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데, 어떻게 보면 좀 클리셰적인 말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나의 감정도 마무리됐고 너의 감정도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작별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밖에 기회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저쪽 사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네, 거기 바로 뒤에 계신 분. 네, 맞습니다. 네. 훌륭한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첫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그 세 명을 두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관계를 추측을 하다가 이제 그 노라가 이렇게 관객을 이렇게 정면을 보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약간 너네 이 이야기가 이런 얘기인 줄 알았지? 사실 아니야 라는 식의 약간 의외성, 놀라움 이런 거를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배우님께서 생각하는 이 영화의 그런 점, 관객들에게 의외를 던지는 그런 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고요. 감독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좀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감독님이
관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통과하라고 초대한 그런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글쎄 그 뭐지? 하면서 관객 입장에서 좀 더 집중하면서 보게 된 그 역사. 어떻게 보면 후킹 포인트이죠. 훅을 잡은 거죠.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맨 뒤에가 아니라 거기 그 손 흔드시는 분 뒤에 그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저기 제일 스트레칭 하듯이 지금 팔을 뻗고 계신 그분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네. 질문 기회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혜성나영 바에서의 대화랑 노라 아서와 자기 전 대화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두 씬에서 두 남자가 로라에게 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사랑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곁에 있어준 아서와 24년간 서로 궁금해한 혜성 중 어떤 관계가 더 인연이나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유태우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는 배우님이 정리하시는 인연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읽으셔서 집중이 안 됐는데 첫 번째 질문 정말 미안해요. 읽지 않고 자기 말로 저한테 한번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곁에 있어준 아서랑 24년간 로라와 혜성은 서로 궁금해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사랑일 수도 있고 둘 다 사랑과 인연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배우 유태우님에게는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사랑이나 인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유태우님이 정리하시는 두 번째 질문 이해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야 되겠대요. 집중을 해야 되는 질문이다. 사랑과 인연을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더 사랑과 인연에 가깝다라는 말하기가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솔직하게 대답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느끼는 거지, 경쟁, 누가 더 사랑해, 덜 사랑해, 증명해. 그러면 다른 예를 들자면 그런 다른 남자가 없었다면, 그냥 단둘이서 아싸하고 노라가 있었다면, 그럼 너의 사랑을 나한테 증명해봐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그 느낌, 내면적으로 느낀다는 그것을 어떻게 더 많다거나 없거나 그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혜성이가 온 바람에, 그러니까 이 두 관계에 그냥 풍처럼 막 찔러서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어떡할래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흔들 것인가 안 흔들 것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포옹해서 편하게 해, 편하게 만나, 그게 너의 권위고 내가 할 뭐 권위가 없다, 뭐 그 얘기 자체가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서로 믿음과 신뢰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12년 동안 결혼 관계하는 그런 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뭔가 인연이 더 깊거나 안 깊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왜냐? 인연이라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이후와 이 영화 전에 제가 제 삶을 사는 방식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인연이라는 철학을 혜성이를 위해서 소화시키다 보니 제 사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더 깊거나 더 안 깊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만나서 전생에 더 스쳐 지나간 관계였는지, 더 깊은 관계였는지, 거기에 인연이라는 퀄리티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연은 인연이니까 그냥. 그런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제가 앞으로 맡을 역할들도 인연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제가 저를 설득해서 이력서를 만들고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서 테크니크를 써서 연기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맥락이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맥락이 완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년이 됐으니까 어떤 다른 삶의 다른 유니버스의 어떤 다른 세계 어떤 세상에서 이미 그 삶들을 다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스피리추얼하다는 뜻이냐면 저한테는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이 미디어가 있어서 연기라는 호칭 불리는 직업이 돼버린 거지 샤머니즘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어떤 영혼을 받아서 행위 예술을 하면서 그 영혼이 빙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어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는 행위, 전 보시는 분들의 행위하고 배우가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인연과 뭐 작별과 그거를 느껴서 제 캐릭터들이 그거 다 살았는데 제 캐릭터의 영혼을 갖고 그걸로 표현해서 행위 예술하는 거하고 문화 차이뿐이지 맥락적으로는 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요새는 많이 혼란스러워요, 배우로서. 왜냐면 제 운명의 직업이 무엇인가, 제가 이 사회에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에 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 와중에 열심히 연기는 하고 있지만 역시나 그 패스트라이프 이후로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머니게임으로 제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좀 인지도를 얻었잖아요. 뭐 섹시 빌런이라는 호칭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연기 테크닉을 어떤 기술을 쓰면 제가 거기에 매너리즘으로 기대서 뭘 팔아먹힐 수 있는지 저희가 알거든요. 뭐가 섹시해 보이는지 알게 되니까 저한테 재미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상업적인 시스템의 맥락에서 섹시하게 팔아먹을 수는 있지만 제가 발전은 그럼 안 하거든요.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패스트라이프 이후에 제가 생각한 철학을 따라서 샤머니즘처럼 연기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지금. 사실 배우로서 너무 무섭고,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민낯을 드러나는 건데 솔직하게 제가 항상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좀 떨리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관객 여러분들과 뭐 평론가 분들이 저를 판단하겠죠.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연기가 그렇게 변했나. 그건 맞는지 틀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 생각대로 자기 개발하고 발전해야 되니까 그냥 썩어간 물 되기 싫어서 계속 흘러서 그 개천에 따라서 그냥 제 삶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그 연기를 보고 우리는 거기서 뭔가 나왔던 게 겁나 섹시한 게 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해리포터 시리즈가 10년의 그 여정을 끝마치고 마지막 시리즈가 나왔을 때 외국의 한 언론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10년 동안 해리포터 시리즈는 해리포터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리포터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 주인공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야기였다. 주인공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의 10년간의 변천사를 관객이 함께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약간 비포 시리즈 18년 동안의 시리즈를 보고 느낀 감정과 거의 흡사했었거든요. 그 패스트 라이브즈는 그거를 단 한 편 내에서 해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주인공 둘이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느냐,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따라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결국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 영화를 본 관객이
사랑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관계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고, 영화 속에서 아서가 그러잖아요. 한국어로 잠꼬대하는 노라에게 그게 좀 무섭기도 하다. 당신 마음속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뜻이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똑같은 언어를 써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가지 못하는 장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남이 오지 못하는 나만의 장소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이나마 내가 가지 못하던 다른 사람의 마음의 장소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한 편의 영화를 보면 내가 잘 몰랐던 새로운 어떤 내 감정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 감정의 언어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이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지는 경험, 그게 저는 영화가 주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 작품에서 제가 느꼈던 좋은 감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FM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벽 2시에 해서 아무도 안 듣겠지만, 네. 거기에 어느 청취자께서 패스 라이브를 보고 엊그제인가 사연을 주셨는데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이거 딱 한 줄이니까 이것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분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시간이 만져지는 영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패스 라이브즈가 시간이 만져지는 영화라 좋더라고요. 말에 뉘앙스가 있듯이 시간에도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닐까. 패스 라이브즈는 그 시간의 뉘앙스를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한다. 혜성과 나영 그리고 노라와 아서의 그 시간들이 원을 그리며 다채로운 감정들이 춤을 추듯 넘실거리는데, 나는 그들의 시간에 잠깐 발만 담궜을 뿐인데 그 밀물에 온몸이 젖어가는 경험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만져지는 영화, 시간에 뉘앙스가 있다는 영화라는 표현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지만 뭐 DJ보다 더 멋진 표현들을 써주시는 청취자가 계셔서 그 표현을 대신 배우님과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없어서 지하철 막차 때문에 이제 떠나는 관객이 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마지막까지 이 영화의 곁에 남아주신 관객분들께 이태호 배우님께서 오늘 이 GV 함께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인연이겠죠. 우리가 3년 전 21년도 여름에 영화를 찍었거든요. 한참 코로나가 제일 핫할 때 찍었고,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저를 완전히 이렇게 뭐 차단시켜서 이제 뭐 걸리면 안 되니까 촬영할 때 차단 속에서 그 외로움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끔 해줘서 뭔가 도움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년 뒤에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작년 3월에 개봉했는 5월인가? 거의 1년 됐죠. 한국까지 도착했는데, 근데 이 영화 때문에 제가 또 참 다른 인연들이 돼서 해외 작품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봉 날짜 때 무대 인사도 못하고 조금 뒤늦게 귀국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첫 GV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인연이었었고요. 너무나 좀 저의 개인 사정의 얘기를 많이 나눠서 좀 재미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잘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그리고 또 모르죠, 한 12년이나 24년 뒤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또 누구랑 소중한 분이랑 같이 보게 되면 인연에 대해서도 대화를 또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배우님의 패스라이브 GV가 이제 끝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금방이 될지 12년 뒤가 될지 그때 보자.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길에 그 리뷰 이벤트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QR코드 같은 거 촬영하시고 좋은 리뷰를 남겨주시면 아직 이 좋은 영화의 그 가치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께 좋은 떡밥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